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남편과 알고 지낸 뒤로 남자답다 하나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세상 여자에 자기 가족밖에 모르더라고요. 간혹 주변에 이런 남편들이 많이 있지만 제 남편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섭섭한 건 쌓여갔지만 그래 뭐 태생이 그런 인간이니 어쩌겠나 싶은 나날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딱 본인 식구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누가 가족인지 늘 섭섭한 나날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최고라며 늘 칭찬을 서슴지 않았고요. 이번 주 엄마 생신인데 같이 내려갈 거지? 오랜만에 사이랑 손주 온다고 잔뜩 기대 많이 하고 계셔. 저번 명절에 찾아뵙고 통 못 찾아뵈었잖아. 거리도 멀어서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후딱 다녀오자. 엄마 생신 겸. 아, 이번 주 안 되는데? 내가 말 안 했나? 이번 주에 엄마 들기름 짜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방앗간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 그거 아가씨 아니면 아주버님이 가셔도 되잖아. 꼭 이번 주에 가야 해? 급한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 생신은 이번 주인데. 그럼 나보고 어쩌냐? 형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하영인 집 밖에 모르는데 홀랑 그날도 데이트하러 나가겠지. 그건 아니지. 지금부터 말해놓으면 되잖아. 자기야, 진짜 우리 집 1년에 한 번 가나? 많으면 2번이다. 작년에도 못 챙겨드렸는데 이번엔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외동딸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너무해 정말. 아니 너는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너네 엄마 아빠야. 참, 너도 너다. 어쩜 그리 철이 없어. 섭섭하다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은 되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항상 본인 식구들만 챙길 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가족들한테는 잘하길 바라고 말이죠. 말해봐야 어차피 싸움이 많이 될 걸 알기에 꾹꾹 참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 친정엔 저와 딸아이만 같이 가야 했죠. 친정엄마는 바쁜 사이 못 오냐고,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매번 최고라고 말해주는 엄마에게 죄송할 따름이었죠. 제가 모자라서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나 싶은 마음이 들고 슬펐어요. 이서방은 바빠서 못 온 거야? 아유, 어쩌면 이렇게 바쁠 수가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뭐든 밥심이야. 네가 집에서 내조 잘해야 한다. 알겠지? 우리 사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가서 꼭 사이 먹여. 알겠지? 아니야. 이서방 내가 잘 챙겨 먹이니까 엄마는 엄마만 신경 쓰셔요. 그때보다 더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내가 아플 게 뭐가 있어. 펑펑 놀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손녀도 보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 너 오느라고 무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거리도 먼데 주말에 시부모님 잘 찾아뵙고는 있지? 아무쪼록 네가 제일 잘해야 한다. 나 잘하고 있어 엄마. 엄마한테도 잘해야지. 시댁에만 잘하면 뭐해? 그러니까 너무 이서방네 안 챙겨도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댁한테 잘해야 네 남편도 기가 사는 거야. 항상 먼저 다가가고 베풀고 살아. 이서방 혼자 외벌이로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도 그래서 일어나 본데 아휴 안쓰러워 죽겠다. 친정 엄마들이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안 지나서나 늘 제 걱정에 시댁 걱정, 사위 걱정,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엄마 생신이라고 남편이 용돈을 챙겨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용돈을 드리자 하는 마음에 돈 봉투를 꺼내고 혹시나 하여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1년에 꼴랑 한두 번 만나면서 그것마저도 만날까 말까 하는 남편인데 엄마 생신이라고 흰 봉투에 3만 원을 넣은 것이죠. 정말 경악했습니다. 본인 엄마면 20만 원을 넘게 넣고도 남을 인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에 얼른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추가로 넣어 엄마에게 20만 원 맞춰드렸어요. 그 돈을 맞춰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어이도 없고 진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믿더라고요.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그동안 밥 차려주고 모시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너희도 빠듯하면서 뭘 이런 걸 챙겼어? 참, 아유, 이서방 고생하는 돈인데. 됐어, 엄마. 넣어도.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뭘. 항상 건강 챙기셔요. 엄마 자주 오고 싶은데 나도 사는 게 사는 거라. 매번 오지도 못하네. 미안해. 단번에 더 자주 찾아뵐게요. 힘든데 이런 거 자주 하지 말고 엄마도 좀 쉬고 사 먹고 그래.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참, 너희 사는 거 뻔한데 고마워. 잘 쓸게. 우리 이서방한테도 잘 쓴다고 꼭 전해줘. 알겠어. 엄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사드시고 친구들이랑 어디 갈 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돈 필요하면 꼭 얘기해. 알겠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 저렇게 부업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손 마디마디 아프다면서. 아휴. 부업은 무슨. 앉아서 놀면 뭐하냐. TV 보면서 심심하지 않게 하나하나 하는 거지.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너나 걱정해.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한테 어이없는 마음을 안고 친정에서 밥을 먹고 딸이랑 나왔어요. 여태까지 섭섭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3만 원을 보자마자 정말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뭘로 보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요새 축의금도 3만 원 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용돈 3만 원은 좀 아니지 않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용돈 3만 원 보냈더라? 너무하지 않아? 어머님 생신 때면 철철이 고기에 용돈 두둑히 챙겨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한텐 꼴랑 3만 원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당신한테 크게 실망한 거 알아?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아니, 형편 되는 것만큼 하는 거지. 솔직히 막말로 장모님이 뭐 해주신 거나 있냐? 우리 집에? 없잖아. 그리고 이번 달엔 돈 나갈 게 많았어. 너도 그럼 일을 하던가. 참나. 꼭 너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핀잔 주더라. 그럴 거면 집에나 한 번 더 신경 써. 뭐? 일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경력 단절됐는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당신은? 참, 진짜 원래도 그렇지만 새삼 남 같아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도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대체, 말을 해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딱딱 들으라고. 그럼 이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 피곤하다. 그만 말하자. 당신 같은 남자 진짜 요즘에 없을 거야. 어쩜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지네 식구만 아는지. 아휴, 내가 등신이지 내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며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저에게 그럼 나가서 돈을 벌으란 식으로 말이에요. 서러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과 작은 일이라도 천천히 알아봐야겠다는 다짐이 가득 찬 하루였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사이될 사람을 인사시켰고 그 후에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집이라도 팔 기세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도 뻔한지라 그렇게 무턱대고 입만 떠벌리는 남편이 참 보기 싫었어요. 뭐든지 상의도 안 하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남편이 진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라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엄마 생신 때 선물 3만 원을 한 남편이 생각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간이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뭐 해줄까? 어? 말만 해라. 참, 우리 막둥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그러기나 말이다. 아유, 저거 시집 간다고 하니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착잡하기도 하고 이제 다 시집 장가 보냈으니 후련해. 아가씨 축하해요.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님 그래도 섭섭하시죠? 막내따님 시집 간다고 하니까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근데 일단 너넨 뭐 해줄 거냐? 우리 하영이 시집 가는데 입 닫고 있을 건 아니지? 뭐 해줄 거야? 말 좀 해봐라. 하영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야, 하영아,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한턱 크게 쏜다. 나 그럼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세트로 사주면 안 돼? 이거 새언니한테 허락 받아야 하나? 언니 어때요? 네? 아니 뭐 이거 오빠랑 집에 가서 상의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저희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나 지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뭘 상의를 해? 그래, 오빠가 통 크게 하나 해줄게. 당신은 무슨 상의를 한다고? 야, 오빠만 믿어라. 오빠가 괜히 오빠냐? 그러게 아주 너 오빠 하나 잘 뒀다. 넌 우리 하영이 선물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참나.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아주 지 돈처럼 얘기하네. 하여간 참나 꼭 말을 해도 지같이 한다니까. 안 그러니? 에휴, 넌 빠져라. 그래도 그게 아니죠. 아무리 서방님이 고생하셔서 번 돈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뭐라고 하셨고 남편도 생각 따윈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같은 며느리라고 형님은 그게 아니라며 일침을 놔주셨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형님도 핀잔을 들었어요. 형님은 핀잔을 들으면서도 표정에는 진짜 이건 아니라는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절 안쓰럽게 보면서 말이에요. 너도 같은 며느리라 이거냐? 하여간 이 시선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 어쩜 저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아? 에휴. 그게 아니라 원래 가정이 더 중요하죠, 어머님. 가끔 서방님 보면 도를 넘을 때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생각도 좀 하셔야지. 아무래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고.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며느리들이 어쩜 저렇게들 지네만 생각해. 에휴, 그네도 너 때문에 숨 막히겠다. 에휴. 그러게. 언니는 나 뭐 해줄 거예요? 작은 오빠는 냉장고 세트 해준다는데 큰 오빠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게요, 아가씨. 필요한 걸로 사주되 금액은 적당한 걸로요.
뭐 사는 형편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휴, 참나 무서워서 어디 사달라고 하겠냐? 어쩜 이렇게 지 동생 아니라고 선을 그어 선을 긋길? 에휴, 말세다 말세. 그나마 아주버님은 가정에 더 충실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형님은 따로 아주버님에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었죠. 그나마 형님 때문에 시댁에선 마음이 좀 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이 씨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시어머니의 무지한 발언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그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또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정 경제권 때문이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가 어렸지만 이대로 남편에게 무시만 당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당황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 늘. 혼자 결정하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나도 이제 일할 거야. 내가 일하고 내가 벌어 내가 써야지. 이대로 당신 집안이랑 당신한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어. 알아? 아가씨 선물 사주는 것도 그래 내가 여유가 되면 누가 말려. 안 그래? 우리도 뻔한 형편인데 그러니까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거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당신한테 나는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해주냐, 그럼? 그리고 뭐? 일을 한다고? 참나. 네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뭐 할 거는 있고? 애 낳고 살림해서 진작 일 때려치운 애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누가 아줌마를 써주냐? 걱정 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나도 내 돈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도 그냥 지금처럼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나도. 정 그 대화를 마치고 바로 일자리를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원래 일하고 있던 데서 아는 언니가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하던 일이긴 했지만 경력이 많이 단절되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죠. 막상 돈을 벌고 일을 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번 월급으로 친정엄마 용돈도 드리고 딸아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니 참 새삼 왜 일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을 하고 나서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늘 남편 외벌이로 살림살이가 빠듯했었는데 같이 벌고 나니 여유가 되어 제 돈을 조금씩 모아 적금을 붓기 시작한 거죠. 우리 딸 시집 갈 때 줄 자금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5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예금도 들고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 정도 일도 적응이 되었고 워킹맘으로서 자존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요새 동서 보기 좋은 거 알아? 웃음도 많아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다 속이 후련하다 아주. 그래요? 감사해요. 참 진작 이렇게 지낼 걸 그랬나 싶은 거 있죠?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 참 제가 너무 애본다는 핑계로 안 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긴 해도 돈을 버니까 일단 돈에서 자유로운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맞아.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해. 나 봐, 계속 일하는 거. 우리 집도 이제서야 내 집 마련한 거잖아. 계속 전세 살다가.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둘이 버니까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한 거지. 이제 당당하게 동서도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행동해. 은근 그지만 사람들, 아주 지 자식들만 잘났지. 우린 찬밥 데우잖아. 그러니까 동서도 할 말 있으면
또박또박 하라고. 네, 안 그래도 요샌 그러고 있어요. 어머님 당황한 거 볼 때마다 아주 웃기다니까요. 이도 얼마나 절 무시했는지. 그래도 요샌 제가 돈을 버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긴 해요. 아가씨도 시집 갔겠다. 뭐 이대로만 같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형님,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설 좀 지나고 나서 한번 시간 내주세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아, 점심시간 다 지났네. 형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얘기하자. 동서, 오늘 점심 맛있었어? 다음에 또 맛있게 먹자고. 오후에도 수고해. 간혹 이렇게 회사 점심시간에 형님과 만나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날도 있었죠. 회사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히 이 집안에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과 형님과 말하다 보면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형님도 그런 저를 동생 대하듯 해주셨고 그렇게 우애 좋은 동서지간이었답니다. 제가 일을 한 지 꽤 오래되었을 시점 어느 정도 집 적금이 만기를 바라보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참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을 때였고 나름 무심만 당하다가 이렇게 적금을 들고 목돈이 생긴다는 마음에 기분도 매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누이 부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경사였어요, 이때까진.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딸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야? 아유, 얼마나 좋니? 이제 자식 셋이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요. 아가씨 너무 축하해요. 내 집 마련하기 요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시기가 참 좋았어요. 청약도 당첨되고. 그러게요. 다 뭐 열심히 청약을 저축한 이유죠 뭐. 그래도 애 크기 전에 집 당첨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애 공부방 하나 만들어줄 여유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사갈 집은 방이 3개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내 동생. 오빠가 뭐 해줄 건 없고? 너 집 마련했다는데, 오빠가 크게 한턱 쏴야지. 남편의 또 저 오지랖.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았어요. 남편이 저런 말을 하자 형님도 바로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아주버님은 보시면서 찔려 하시는 느낌이 들었고요. 도대체 장남도 아닌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 아무쪼록 고마워. 난 오빠들은 진짜 잘 뒀다니까. 너무 든든해 아주. 그러게요. 무슨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요? 부럽네요 아가씨. 저도 이럴 땐 외동이 아니고 싶다니깐요. 그러게 아가씨 부럽네요.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내 집 마련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아가씨 해내셨네요. 너 작은 애 말투가 그게 뭐니? 너 작은 애가 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휴 그만 눈치 줘라 응? 어머님 이희가 제 눈치 보지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뭘 해줄까 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부러워서 한 말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뭐.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이 뭘 해줄까 좀 신경을 쓰였지만 본인 돈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매번 과하게 가족 챙기는 모습이 속상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설날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가서 형님과 함께 음식을 도란도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온 신우가 불이 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이 나서 본인 오빠들과 딱 붙어 작당 모의를 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과 전 또 저 삼남매가 무슨 작당을 하나 하면서 조금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냥 너 잘 살면 그거면 된 거야. 안 그래, 형? 우리 막둥이인데. 아, 당연하지. 우리 막둥이가 잘 되는 일이라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지. 그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 알겠지? 정말이야? 오빠들 너무 고마워. 아니, 나 진짜 집 해놓고 돈이 너무 걱정이었거든. 당장 중도금부터 내야 하는 거니까. 순간 삼남매의 말에 귀가 쫑긋 세워지더라고요. 설마 저 아파트 들어가는데 돈을 해준다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중도금 어쩌고 하는 것이 딱 사이즈가 돈 얘기 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일단 놀란 마음에 그 이야기를 중단시켰죠. 중도금이라뇨? 아가씨, 고모부도 같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금 얘기를 왜, 아니 뭐,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넌 빠져.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영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래도. 오빠 두고 뭐하냐? 뭘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도금 설마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닐 거라고 믿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없긴 왜 없어?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할과할부야? 그러기나 말이다. 참나. 예, 넌 빠지라니까. 어디 이 시집안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나서기에 기가 막혀. 어머님이나 가만 계세요. 당신 뭐라고 했어? 중도금 해준다는 거야, 지금? 그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물건이랑 다르다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가만 계시라 말아야? 요새 내가 좀 풀어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말을 끝으로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잡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남편이 늘 툭툭거리고 차갑긴 해도 폭력은 절대 쓰지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머리채를 잡은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행동 뒤로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으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적금 통장 어딨어? 당장 안 내놔? 이 돈으로 하영이 중도금 해줄 거니까 내 말 들어, 알겠어? 내 말이 법인 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못 참아. 그리고 적금 통장 내놔. 이제 만기 됐잖아. 이거 안 나? 이게 미쳤나? 어디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그래, 네 밑바닥이고 이게 네 본성이지? 뭐, 적금 통장? 내가 미쳤니? 개고생하면서 모은 돈, 저 기집애한테 홀랑 들어가는 꼴을 보게? 너랑 끝이야, 이제. 알겠어? 그리고 괜히 잘 살고 있는 아주버님 부추기지 마. 너 혼자 저 기집애 도와주려고 하니까 찔리디? 아주버님 집 전세로 돌린 거, 너 때문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지? 너네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알아? 형님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눈이 휘둥그레 되셨죠. 사실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은 항상 이런 문제에서도 늘 형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아주버님은 남편과 다르게 형님 말을 잘 들었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시누이 집을 해주는 과정에서 형님의 집을 매매해서 전세로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아가씨를 도와줬더라고요. 전 우연히 남편과 아주버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형님에게 명절이 지나면 얘기해야지 싶었죠. 하지만 이제 형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형님은 남편 뺨따기를 휘갈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형님에게 맞은 것이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다 네가 망치지 이 집안? 순진한 우리 남편 꼬셔서 집 전세로 돌리게 했니? 호의는 너나 베풀어 이 모질한 인간아. 그리고 당신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전세로 돌렸어 집을? 아, 끝내. 난 이렇게 형제들 말에 휘둘리는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이씨 집안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딱 그들끼리만 사세요. 우리는 빠져줄라니까. 어디서 이것들이 사람을 물러봐? 그래요 형님. 저도 못 살아요 이젠. 야, 이혼해. 그리고 아줌마, 당신 아들놈들이랑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알겠어? 이게 어디서 여자들 신세를 망치려 장가를 들어?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 것이지. 남한테 피해는 왜 주고 지랄이냐고? 저 또한 남편의 뺨따기를 갈긴 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음식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형님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집 밖에 나와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딱히 문제는 많이 없었지만 이번 일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었어요. 며느리 둘이서 이 집안 남자들한테 이혼 소송을 걸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차했는지 본인이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씨알도 먹히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죠. 어머님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아니, 며느리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이러면 어떡하니?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아유, 그냥 자기들 형제 우애가 좋아서 그런 건데 꼭 이래야겠니? 너희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응? 그니까 한 번만. 웃기네 아줌마. 뭐 이제 시어머니 아니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가족이 생겼으면 본인 가족을 신경 써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새로 꾸린 가정을 나 몰라라 해?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아줌마가 잘못 키웠다고 했으니 다시 걷어가세요. 그래요. 걷어가세요. 반품합니다. 당신 아들놈들이랑 딸년이랑 그놈의 이씨의 씨 행복하게 살라고요. 우리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애들아, 제발 부탁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당신들만 가족이었지. 우린 남이었잖아, 그 집에서. 이제 남들은 빠져줄라니까 알아서 사시라고요. 호라비들 데리고.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 형님과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혼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남편 쪽의 재산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세월로 인해 남편에게 막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해 주는 것 자체를 억울해 하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아휴,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내 돈으로 먹고 놀기밖에 더해? 뭐? 먹고 놀아? 내가 그러니까 너랑 이혼한 거야. 네 대갈통이 그것밖에 안 굴러가서. 평생 종처럼 네 수발 들어줄 여자 찾아서 재혼해.
찾기 쉽진 않겠지만 이 불쌍한 인간아. 그 나이에 어디 한번 호라비처럼 동생 챙기며 살아봐. 잘 어울린다. 다시 생각해, 이혼. 너 후회하는 거야, 진짜로. 한 번은 봐줄게. 그러니까 다시 철회하고 같이 살아보자. 용서해 줄게.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저기요, 한참 잘못 생각하셨거든요? 난 이제야 너한테 해방돼서 너무 행복해. 내가 진작 너랑 사다를 냈어야 했는데 참 미련하게 살았다, 인간아. 그 나이 먹고 어디 한번 호라비로 살아봐. 이 멍청한 인간아. 전 이 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고 딸아이와 독립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적금도 들어놓은 것도 있고 재산 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딸아이와 같이 살 집을 얻는 건 쉬웠어요.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제가 항상 남편에게 참고 살았던 걸 알아서 그런지 본인도 아빠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가족이 아닌 시댁 식구 먼저 챙겼던 아빠를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저희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형님네는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잘 지었더라고요. 끝까지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형님은 워낙 똑부러진 분이었기에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구석엔 호라비가 2명이나 생겨버렸고 아주버님은 이게 다 제 남편 때문이라며 원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이혼을 둘 다 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딸을 얼마나 원망하던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서로 난리이던 인간들이 하나씩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영이년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지 오빠들을 못 살게 굴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 이게 왜 내 탓이야? 오빠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한 건데 왜 내 탓을 하냐고? 아, 이제 와서 내 탓하면 속이 시원해? 조용히 안 해? 어휴, 내가 저런 애한테 뭘 해주겠다고 난리를 친 건지. 엄마도 그만해요. 속상하니까. 아휴, 난 지금 우리 딸도 내 연락 안 받아요. 알아? 아휴, 내가 미쳤었지. 내 가족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아휴, 너 이제 당분간 집에 오지 마. 그만해. 내가 제일 억울하니까. 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금방 더 내준다며? 다시 매매로 돌릴 수 있다며? 너무 웃겼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분열로 바뀐 것이죠. 전 간간히 형님과 만나며 과거 얘기도 하고 지내요. 워낙 이혼하면서 미련도 없고 후련한 감정만 있었기 때문에 참 웃으며 얘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혼을 하니 사람들도 너무 밝아졌다며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생겼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는 청산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 보니 웃을 일도 많고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도 나이에 비해 많이 성숙한 탓인지 엄마를 많이 생각하며 지내려고 하고요. 남편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앞날이 휘황찬란하려고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든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퍼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 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격려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아,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아,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 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서울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 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서울 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내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에 20대 때 사랑 하나 바라보고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연애 때 보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변해버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점점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서로 부부가 됐으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상처되는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이었던 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없는 형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어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 이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갔어요. 남편은 저를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걸고 넘어졌죠. 저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답답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에 결국 눈물까지 쏟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합격하는데
너 혼자만 전문의 시험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학교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 남들과 똑같은 시간 써가면서 학교 생활 했을 텐데 도대체 왜 너만 떨어진 이유가 뭐야?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내가 시험을 망치게 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 시키려는 거 아니야?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남 탓을 하지. 실력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요한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너는 처음부터 머리에 든 게 없었으니 시험에서 떨어진 거겠지. 1년 뒤에나 다시 시험 볼 수 있다며? 그때까지 어울리지도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게? 그냥 내가 아는 사업 도와주는 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 머리로 그만 때려치우지 그래. 장인 장모님도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소. 당신은 의사 만들어서 인생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까지 모든 걸 투자했을 텐데 시험에 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내가 하는 사업 옆에서 도우면서 아이나 가질 생각해. 우리 집안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의사가 돼야겠어? 엄마도 당신 시험 떨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냥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 하더라.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의사보다 손주 보는 걸 더 급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가정에나 충실해. 남편은 이미 한 번 떨어진 시험, 다음에도 또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의사시험에 떨어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다시 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자신감이 떨어진 만큼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기회는 또 있을 거라며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 힘들게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기보단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시험을 또 봐야 할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신문을 돌돌 말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신문지로 내려친 뒤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날에 했던 말 벌써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한기로 흘려버린 거야?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전문의가 개나 소나 되는 줄 알아? 시험에서 떨어진 것부터가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는 건데 계속 헛발질만 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 가질 계획하고 내 사업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자가 집안일만 잘해도 집안이 화목해지고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괜히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 대학 나온 여자들이 왜 취업 안 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지 알아? 그만큼 여자가 사회생활 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평등하지가 않아서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밖에 내던져지면 우물랑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사업 도와주는 게 싫으면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랑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우리 엄마가 오늘 산부인과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그때 약속 잡아. 당신한테 나는 그냥 아이 낳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부로 살면 만족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나 또한 꿈이 있어.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시험 준비에 온 정신을 쏟을 수 없었고 당신이 나한테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자신감 또한 낮아졌었다고.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시험에 합격했을지도 몰라. 내가 떨어지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어? 나는 아직까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다음 시험 준비할 거야.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꼭 합격할 거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나한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신문지로 내 머리를 내려쳐?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당신이 하는 그 사업도 아버님 밑에서 배운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당신이랑 나는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다고. 내가 의사가 돼야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만 집중하자. 내가 뭘 하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돌돌 말린 신문지에 담아 남편의 머리에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각자의 시간차가 다 다른 건데 저를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인생을 더 살았으면 그만큼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되려 자기가 계획했던 틀 안에 벗어났다는 거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이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한 채의 고민도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바로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도 하지 않자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남편은 어제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를 기다리는 동안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내었고 저 또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려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만 가득 들었고 시모는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했는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자 시몬은 급하게 들어와 저를 꼭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시면서 삿대질로 시작해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너 멋대로 할 거야? 처음 너를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의사 며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한 거였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 네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손주들만 낳아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건데 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내년에 네가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도 떨어지면 1년의 시간 그냥 허비한 건데 내가 그 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잖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손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안아볼 수 없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세상 떠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눈 감기 전까지 너를 원망하겠지.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방금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내년에 또다시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엄마 말대로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멍청한 머리로 의사가 된다 한들 환자를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결국 망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좀 더 현명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손주들 순풍순풍 낳아서 가정에 충실한 그런 여자가 데리고 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한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 끼고 살아요? 이참에 그냥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당신처럼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처음 봤고 더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고.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애도 없는데 어려운 결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처럼 저한테는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이 살아왔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삶 살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인생에 오점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 운전 좀 해보겠다며 필기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5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했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차 타고 싶지 않다며 운전면허 따서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더니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 이후 자존감 하락으로 한동안 우울증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적 있었어요? 다음번 시험은 꼭 합격할 거라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에게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그동안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맨날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핏줄이 좋은 집안도 아닌데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멍청한 머리로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며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았다고요. 저
이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혼하기 전까진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서로 믿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제가 가진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헤어지는 날에도 자기와 이혼한 걸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었다면 저는 또 탈락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됐는지 시험을 보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았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도 또다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보단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넘어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제가 40이 넘어가는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질려버려서 저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던 터라,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정말 위급한 환자들만 봤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밀려 있어서 남자와 연애하는 그런 시간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바라왔던 삶을 지금도 만족해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술이 한 차례 끝이 나고 집에 가려고 환복을 한 다음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줬었던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죠. 예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 말투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뭐 얼굴을 보니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너희 부모님 중 한 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 돈 좀 벌었나 봐. 여기 특실 비용이 얼마짜린데 여기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 보면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건데, 누가 어떻게 된 건데? 꼴을 보니 너는 결국 의사가 되지 못했나 보네. 보통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을 텐데, 지금 너는 누가 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병원에 온 사람 같잖아. 나는 그대로인데 너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몇십 년 만에 얼굴 봤으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던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 되지. 굳이 불러세워서 막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 거 봐. 그때 분명 얘기했지?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생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어 올라봤자 그 삶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는 딱 봐도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네. 여기 특실도 대출받아서 들어온 거지? 부모 잘못 만나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어.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술 받으려고 왔지만 큰돈 들어가면서 여기 온 이유가 있거든. 내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여기에 있다더라. 내일 상담받기 전에 입원 절차 밟았는데 여기 예약이 얼마나 많은지 2달이나 걸렸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을 거부하는 내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을 여기 의사는 분명 제거해 줄 거고 나는 또 성공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지. 너처럼 구질구질한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성공했고 내 자식들만 벌써 셋이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지? 딱 봐도 그래 보인다. 겉모습이 여자 같아야 팔이라도 꼬이지.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오던 파리도 도망가겠다. 전 남편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날은 제가 상당히 힘든 수술을 했던 터라 피곤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저와 전 남편과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놈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의사 가운을 걸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2달이나 기다렸다는 전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첫 환자로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전 남편과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전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전시모 또한 의사가 된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 그럼 뇌종양 수술로 유명하다던 의사가 너였다는 거야? 나는 남자 의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뇌수술 전문이라고? 네, 잘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제가 의사가 된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뇌종양 수술 전문의인 게 잘못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사람 집도이예요. 뭐라고? 너 어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가지고 노니까 기분 좋았냐? 의사가 됐다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올해 시험은 합격했나 보네. 너까지 게 뇌종양 전문의로 손에 꼽힌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담당 의사인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야. 내 2달의 시간 당장 보상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의사로서 당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전부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며? 얼마나 심각하길래 다른 병원에서 다들 수술을 거부했을까? 잘못 건드리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열 올리는 거 몸에 정말 안 좋아. 뇌종양이 있을 때 혈압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살려고 왔으면 상담은 받아봐야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아, 그래. 일단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드러나 보자. 얘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건데 여기 아니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세상 떠나면 끝인 거라고. 역시 보호자분이 상황 판단이 빠르시네요. 여기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세상 떠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일단 자리에 좀 앉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길 것 같냐? 멍청한 너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종양 제거해달라고 했다가 과거에 너한테 상처 준 일들 때문에 보복하려고 수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맡기겠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인정 못해. 전 남편은 저에게 절대 뇌종양 수술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상담실을 뛰쳐나갔어요. 의사인 제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전 남편의 태도와 저에 대한 불신이 저 또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전시모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가더니 밖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저에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면서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다음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죽어도 맡기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병원을 나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어찌되었든 병원에 앉아있는 저는 의사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주려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못 믿어 했어요. 저를 신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전시모가 전 남편의 부인까지 데리고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잠깐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시간을 내드렸고 다른 의사들은 전 남편의 몸 상태를 보더니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절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을 꺼냈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그때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이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급한 상태라 다시 전 남편의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오열을 하면서 살려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수술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모는 다시 예약을 잡겠다면서 이번부터 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절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쓰러지게 되었고,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마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쓰러졌을 때 머리에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뇌종양이 뇌에 충격을 가했는지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나간다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길을 잘 만들어놔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본인의 업보인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인생의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